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면서 강력한 쇄신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아시아 경제권 통합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비자 면제를 강조하는 등 폭넓은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역임.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역할을 강조. 국민에게 로비를 해야지. 이제는 권력을 따라가고 권력과 이렇게 유착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지금은 정경련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회장이 구상하는 조직 혁신안과 미래 환경협의 역할 집중 분석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이름 이게 1961년 예. 전경련 창립 당시부터 사용을 해왔는데 이게 한국경제인연합회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예. 명칭을 바꾼 배경이 있습니까? 뭐 크게 봐서 그동안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걷어내고 또 네. 실제 지금 정경련이 거의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름도 좀 바꿔서 신기일전했으면 좋겠고 네. 국민들께 뭐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 뜻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명칭을 바꾸는데 이리저리 다들 모여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61년도 최초에 설립될 때 이름이 한국경제인협회였는데 그게 괜찮았던 거였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네. 뜻입니다. 전경련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이런 예. 얘기들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 SK, 현대차, LG 등 이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했는데 지금 이제 재가입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예. 최근에는 뭐 전경련 행사에 4대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복귀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일 정상회담 때도 저희들이 정경련이 이제 주도를 해서 경제인 재개 회의를 같이 했고 네. 한미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갓생 한 끼라고 해서 기업인들과 우리 젊은 세대가 대화하는 그런 그 행사가 있는데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께서 나오셔서 또 그 출연을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회원 가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정경련에서 이제 탈퇴를 하고 나가셨는데 정경련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뭐 형식과 실질이 같아져서 결국 같이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기대인데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좀 남았습니다. 뭔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그 정경련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네. 위한 기구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선봉에 서거나 또 아니면은 그 체제로 인해서 가장 또 혜택을 받을 네. 집단이 사실은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재벌기업 오너 경영이라는 단어에 반감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오너 경영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 재벌을 이야기하면 가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크게 봐서 이제 일종의 가버넌스 구조, 오너 경영을 포함한 또 순환 출자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한 가버넌스 구조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이익을 뭐 뺏어간다든가 하는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공정거래의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공정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정말 잘 감시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정부나 이런 데서 신경을 쓰는 건 맞는데 이 오너 경영이나 순환 출자나 또 아니면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결국 이건 시장이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너 경영을 해서 손실을 입으면 그게 잘못돼서 손실을 입으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죠. 네. 또 그다음에 채권자들이 더 이상 그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네. 시장이 통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정경유착에 의해서 막 보호해주고 억지로 그런 억지만 없다면은 네. 오너 경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네. 지난주에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네. 아시아도 유럽처럼 기업인에게 네. 비자를 면제해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참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예. 이런 걸 제안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유럽은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건 거의 뭐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서 그렇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기업인들이 한 번씩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에 제가 가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만 베트남 공항에서 전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줄을 쫙 서야 되는 그 굉장히 그 불편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자정부 시대고 다 어느 나라 없이 그리고 웬만한 그 개인정보는 다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이제는 충분히 그 비자 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서로가 오가고 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린 좀 겁니다. 호응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앞으로는 결국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네.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시장 경제를 강조하면서 라면 가격 등에 직접 개입하는 건 이거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좀 인하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 이 같은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부가 물가를 갖다 통제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서민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기본적인 물가가 치솟으니까 국가가 정부가 그야말로 이 비상조치로서 일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네. 이런 조치가 오래 간다거나 또 자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 기능을 죽입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개혁 현안은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정부는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 특히 노사정 대화가 7년 만에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노동 개혁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지금 현재 노동 시장의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이 과격한 노동 투쟁의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이런 문제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 시장 문제 안을 들여다보면 네. 사실은 그 안에서 뭐가 죽고 있는가 하면 정말 정의와 공정, 상식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 안에서는 올바른 시장 경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그 노동운동의 제일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네. 그런 것조차도 한국서는 지금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모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이 협력회사라든가 1차 밴드, 2차 밴드 내려갈수록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형편없거든요. 그 임금이. 그런 노동시장의 이정 구조라든가 이게 정의롭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를 그대로 가면 둘 거냐. 게다가 심지어 일부 노조가 뭐 일북일 바라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상 그 파업권을 앞세워 가지고 오히려 그 경영권을 제약한다든가 이런 네. 일들도 뭐 숱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의 균형 발전 중요하고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잖아요. 전경련이나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앞으로 이제 결국 살아가려면 이제 결국 첨단 산업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키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첨단 산업 중에서도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적 강한 게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사실은. 네. 이 엔지니어링은 비교적 많은 토지를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근데 토지는 이제 이미 수도권에는 이미 이제 포화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좀 싼 토지 또 가성비가 높은 토지를 찾다 보면은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걸 누가 밀어줘야 되는가 하면은 분권이 잘 돼가지고 그 지방에 기업들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때문에 못 가는가 하면 네. 인력이 양성이 안 돼서 못 가고 거기에 자본시장이 발달 안 돼서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 정말 노력을 해서 그 지방 차원에서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되면 이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해서 균형 발전에 큰 하나의 진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역시 정부 이제 외교 정책과 뭐 뗄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강조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해 대중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어려운 숙제고 네.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하나의 과제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제가 느끼기에 네. 일본과 미국하고의 관계는 가치적 관계 더하기 기능적 관계, 기능적 상호이존 관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치적 관계라고 하는 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그런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가서 같이 가면서 세계 전역에 자유시장 경제의 그 철학을 좀 더 퍼뜨려 보자. 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됐든 그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협력을 하면서 가자. 이렇게 가는 관계라고 보고요. 중국은 우리하고 체제가 좀 다르단 말이죠. 그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 국가하고는 가치적 관계로 같이 가기보다는 뭘로 같이 가야 되는가 하면 결국 산업적 관계 내지는 기능적 관계로 같이 가는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결국 우리가 R&D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중국과 한국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해서 그 상호 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력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중국에 대해서 이 가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프렌들리하게도 지내야 되지만 뭐 중국도 프렌들리하게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은 1차적으로 강조될 것은 결국은 산업적 내지는 기능적 상호 연관 관계 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야 되죠. 네.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R&D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가 키워야 될 산업을 제대로 키워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한 조망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R&D 부분부터 지금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거 정경유착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금 예. 이 문제는 근절됐다고 보시는지요? 많이 좋아졌죠. 네. 뭐 많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과거의 그런 패턴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비자금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정경유착이라 이제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하나가 기업에 전화 한 통 한 것이 게이트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거죠. 오히려 그래서 기업 쪽은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무서운 게 정부가 아니고 어디가 더 무서운가 하면은 시민사회와 소비자와 국민이 더 무섭습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기업 경영권이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런 그 위기를 겪게 된다. 네. 우리 그런 걸 지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경유착하고 정부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거는 오히려 정부에게는 규제 완화라든가 오히려 싸울 게 더 많아지고 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든가 소비자들로 지지를 받는다든가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네. 정경유착의 이야기는 이제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네.
진보와 보수의 양쪽 진영 다 거치셨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정치권 이게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겠어요? 네? 되게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사이비 진보고 대한민국의 보수도 사이비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보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는 정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진보라고 그러는데 네. 없는 사람이 언제 어려워지는가 하면 성장이 안 될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성장에 대한 담론이 없어요. 한국 진보가. 네. 그러니까 사이비 진보죠. 네. 그다음에 보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는 언제 자유가 확립될 수 있는가 하면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있을 때 그 자유가 성립이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가 극심한데 거기에 자유주의가 성립되겠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그걸 엎으려고 하지. 네. 그래서 진보야말로 뭘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정말 공정의 문제, 형평의 문제, 상식의 문제, 그다음에 정의의 문제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한국 보수가 그게 약해요. 네. 보수가 그걸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보수는 그러니까 정의의 담론과 네. 정의의 담론과 분배의 담론, 형평의 담론, 상식의 담론, 이 공정의 담론 이게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담론이 없고 그러니까 사이비 보수고 진보는 말하자면 이 성장 담론이 있어서 정말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그 어려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는 진보 나름의 성장 담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 네.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이건 사이비 진보죠 사실. 네. 그래서 둘 다 엉터리입니다. 임기가 8월 다음 달 말입니다. 예. 8월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예. 최근에 그 새로운 수장으로 뭐 풍산그룹 유진 회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제 가닥이 뭐 잡혔습니까? 아니면 지금 노리십니까? 이분 저분들이 여러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솔직히 해서 많이 추천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네. 다만 이것이 아직도 그 우리 회장단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회장단 회의도 지금 다 8월 달로 네.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더욱이 또 총회도 8월 말이나 가서 아직 그러면 특정인을 거론하기에 이른 시간이다. 예,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말하자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본인들의 결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김 회장님이 여러 경륜 갖고 계시잖아요. 내년 뭐 총선도 있고 한데 어떻게 전혀 저는 뭐 그래서 좀- 저는 이미 뭐 선출직이고 임명직이고 공직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더욱이 선출직에 대해서는 사실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사실 마음이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출마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듣고 예. 제가 임박해서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내다봤습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저는 다 각오를 하고 뭐 양평에 양자만 들어오면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하고 연관을 지어서 계속 가짜 뉴스 또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이게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국민들 사는 거는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양평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땅 사는 거나 한번 억수 오래전에 샀고 특기라고 보면 안 돼요.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국민의힘 민주당이 양평 국민의 수원 사업까지 괴담의 제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민주당도 의혹이 제기된 같은 노선을 요구했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른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인데요. 김건희 여사 땅에 대한 특혜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양평 군민들이 늘상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양평군의 IC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었고 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의 양평 군수 또 그 당시에 양평군에 있는 지역위원장까지도 같이 주장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보고 있는 종점에는 IC 나들목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점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 이 내용을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이 괴담이냐, 정부가 종점 계획을 바꾼 것이 가짜 뉴스냐 이렇게 공박했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한 그 주변에 양평에 땅이 있는 게 한 지금 축구장 넓이 한 5배, 한 12,000평 정도 있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29필지까지 현재 확인이 됐고요. 아마 차명으로 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이제 노선이 변경된 게, 그러니까 종점이 변경된 게 언제부터냐? 결국은 네. 작년 7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바뀌었다.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처럼 양평 군내에 IC를 건설해달라는 거는 그동안 양평 군민들의 요구가 맞습니다.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도 그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 노선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화와 어찌 보면 그 남종면 사이쯤에 걸치는 쯤에 이제 설치하면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요구였고, 근데 마치 이거를 지금 IC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노선을 변경해달라. 특히 이제 종점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형적인 어찌 보면 틀기다, 논리를 틀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지화 선언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지금 먼저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핵심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뭐 이 점을 규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일단 결정된 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노선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의 노선들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 IC 설치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가 처리 통과됐더라도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치면서 노선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네. 여기에 대한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A안, B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 과정 속에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타 처리 통과된 원안대로 가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안대로 주장해서 그대로 가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아니게 되고 네. 다른 노선들을 다시금 신설하기 위한 계획들을 변경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꼼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잠정 중단하자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그 같은 고육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원장으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잠정단을 넘어서 백지화까지 초창기 때는 백지화를 네. 얘기했습니다. 방금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건 최종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원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지금 견해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말이 안 맞죠. 제가 이거 갖고 온 게요. 지금 올해 2023년 5월에 나온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거든요. 여기 보면 명시적으로 종점을 딱 막아놨습니다. 네. 강상면 종점이라고 좀 딱 돼 들고 있어요. 있어야지만 네, 볼 수 있을 것 이렇게 돼 같은데. 있어요.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종점을 명시하고 이거를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사업 기간이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네. 사업 기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럼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확정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자꾸 그 IC 설치 요구해달라는 거를 종점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지금 약간 변경하고 있어요. 양천 국민들은 계속 IC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IC 설치하는 거를 넣었을 때는 그동안에 예타 통과가 안 됐어요. 예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갔었냐면 양평군에서는 그러면 일단 도로 놓고 그 IC 만드는 건 우리 돈으로 만들겠다. 네. 40매덕을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전직 정동균 군수 얘기도 보면 우리가 IC 설치 요구했다는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종점 변경을 해달라는 건 아니다. 기존 네. 노선에서 양평 군내에 IC를 설치하는 게 우리의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거를 지금
종점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논리를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는 건 정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텐데요. 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그 사과를 전제로 정부에 재추진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입장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알아야 하는 문제다. 뭐 이제 정치적 논란에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인데 향후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가요?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또 양평 군민들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도권에 있는 그렇죠. 하남시도 그렇고. 그럼요. 예. 전체적인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추진이 돼야 될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강력하게 한번 선을 긋고 넘어갔던 것인데 네. 이후에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정치적이 아닌 실제 정책적인 문제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종점 변경 때문에 김건희 여사 당에 특혜를 줬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변의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분기점이 설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라든지 이 비산먼지 등에 대한 해가 갔으면 갔지 이것으로 자산에 특혜가 있지 않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문제만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끊임없이 끌고 들어가는 순간 국민들이 원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새로운 안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과를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지 이게 사과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자 그러면 네.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고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야 한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뭐 정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원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어떤 대통령실과 사전 경합이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15년 동안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확정된 건 2017년 도속도로 종합계획에 들어가면서 확정된 겁니다. 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진되는 건데 뭐 지역의 정치인이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걸 장관이 하루아침에 백지화한다? 장관이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이 백지화하는 데도 절차가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거기 참여했던 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조차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마 고감을 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뭐 방송이나 여기 나와서 나 혼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논란을 차단시키겠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저 대통령실 입장을 바꾼 거는 백지화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국책 사업이고 1조 7천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처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어찌 보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갑자기 백지화한다? 그러면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안 좋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발을 빼는데 민주당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왜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노선 변경하는 걸 말씀처럼 IC 설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선을 변경해서 IC를 설치한다 그러면 군의회도 알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지역 언론에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올해 5월 달리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나오기 전에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갑자기 변경됐다는 거니까 바로 공사하기 시작하기 전에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왜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는지. 그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국민들이 요구했으니까 바꿨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본부장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고요. 하지만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라고 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 강두구 의원 등 수많은 의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이 모든 의혹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의 꼼수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원안으로 돌아갔을 때에 받게 되는 불이익, 새로운 일을 추진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져버리면 김건희 여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주 나중 훗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치를 좀 이 지점에서 빼고 들어가기 위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권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는 또 토론에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정도 상황이 왔다면 여야의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공히 어떤 주장들까지 나왔는지를 보실 거라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빠진 다음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양편 국민들과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또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입장을 당연하죠.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친다 이렇게 맞습니다. 입장을 냈던데 향후로 뭐 어떤 조치를 염두에 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에서 일단 뭐 국토위에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관이 야당 대표랑 토론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당 대표끼리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니면 네. 원내대표끼리 이런 경우는 있는데 물론 본인이 뭐 정치적인 목표는 있는 걸 알겠지만 뭐 일단 총선 나오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언사를 하는 건데 저는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아니면은 국회의원 출신이 이 장관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일단 질러봤다가 안 좋으니까 정치적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발 빼고 그냥 사과하면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국가 정치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국가 국책 사업을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장관 기자회견 뒤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민주당 전체의 정치적 주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치인 한 명, 두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민주당 정치인들 너도나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 차원의 준비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정치적인 음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양평 국민들까지 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정치가 이 문제에 좀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 그리고 양평군의 고속도로 건설에서의 IC와 분기점에 대한 이 종점 문제 전문가들의 몫에 맡긴다라면 과연 국토부가 엉뚱한 방식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지 그런 사안들에 대한 진실은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 돌아가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분석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장관은 백지화를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백지화한다. 이랬으면 사실은 장관하고 이게 잘 되나 보다 했는데 네. 지금 굴러가는 모양새는 장관은 백지화한다고 했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중단이다. 아니면 중지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 국면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나 저전에 아마 원희룡 장관은 빨리 지금 어쨌든 지역을 안정해졌으니까 어딘가를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명분이 되죠. 근데 네. 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보기에는 본인 혼자 이제 다 책임지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보기에도 원희룡 장관 좀 뭔가 한 건 해줬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카드죠. 원전 오염수 방류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일본 측 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오염수 처리는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였는데 다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일단 IAEA의 보고서가 나왔고 우리 네. 정부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서를 달았던 것은 일본 측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준다면 네, 이라는 단서를 계획대로. 달았거든요. 네. IAEA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방류를 하더라도 30년 기간 동안 일본 내에 상주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지켜지는지를 꾸준하게 검증하겠다고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는 세계 시민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방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얘기를 하는 순간 또다시 국내에서 일본 편을 드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과학적인 근거를 발표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대한 안심 영역으로 바꾸게 되는 행동들까지도 차분하게 뒤이어져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국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우리 정부 관계자 또 민주당 의원 만났습니다. IAEA 보고서는 그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뭐 오염수에서 수용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냈더라고요. 그로시 총장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 전문가들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자꾸 뭐 마셔도 된다, 뭐 수영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일본 수영장에 다 공급하세요. 왜 바다에 버리세요? 이 얘기 당장 안 나오겠습니까? IAEA 보고서도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법적 책임 없다. 우리가 권한 적 없다. 우리는 그냥 일본 도쿄전력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분석한 거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가지고 뭐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마실 수 있다. 수영해도 된다.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왜 버리겠습니까? 네. 수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서 수영하시든지 아니 일본에 수영장 많거든요. 일본에 거기 다 공포하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의 성명과 반응은 건설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오염수 방류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은 뭘까요? 오염수 방류 이전에 IAEA의 보고서에 힘을 실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일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수차례 걸려서 그 오염수가 정화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채로 흘러갔고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들을 다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 결과 이 미국 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내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존중의 의사와 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제기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게 된다면 네. 과연 추가적인 이러한 국제기구 속에서의 또 다른 국가들이 반발하게 됐을 때 그러한 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도력 있는 국가로서의 책임감까지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밤샘 네네. 농성했잖아요. 오늘 국회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IAEA 사무총장 만났고 내일은 일본 도쿄로 출국해서 네네. 총리 관저 앞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면서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지금 말씀처럼 뭐 사실상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찬성보다 낫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WTO 제소를 염두에 안 둘 수 없는데 예전에 우리가 1차에서 치고 2차에서 이겼던 이유는 주변에 오염됐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수산물 오염됐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류하는 게 문제 없다 그러면 WTO에서 갔을 때 패소할 거다. 대부분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찬성 입장을 안 밝히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일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일 브리핑하면서도 거의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사실상 뭐 일본이 하겠다 그러는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뭐 사실은 이건 뭐 IAEA 기준에 의하지 않더라도 일본도 명분 쌓기 하는 거지 그냥 방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로시 사무총장 입국 당시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면서 그로시의 말을 새겨들으라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일단 정의당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또 이 현장 속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는 모습들까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있는 그대로 이제 국제사회 속에 비춰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과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이 그로시 총장과 민주당과의 만남이라든지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질서 있는 얘기들이 가능할 텐데 이런 입국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행동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논리적인 접근을 도외시하고 선전선동에 대한 그림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계속 지금 신당 얘기가 들립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서 보수 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범보수 신당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년 총선 때가 되면 기존에 있는 정당 질서들이 있고 이 질서에서 다소 비껴나 있는 사람들의 연합 혹은 정당에 대한 정계 개편 이런 시나리오들은 늘 나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기존에 이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이 얼만큼 국민의 민심을 따라서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 국민의힘이 그 길을 잘 가고 있고 총선에 맞춰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집권당의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부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의 가십성 뉴스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전 의원, 우병우 전 수석 등 이런 대구 경북에서 이른바 친박계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개별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총선을 남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발언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거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농단 등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이 일부 내려졌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총선, 대선 등 주요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바라보게 될 텐데 미래가 아닌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시가 궁금한데요. 만약에 범보수 신당이 나온다면 파괴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범보수 신당이 될지 아니면 무소속 연대가 될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지금 두 분 언급도 보면 결국 TK거든요. TK에선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50% 이상 물갈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현역 의원들 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뭐 친박연대 이렇게 만들려면 강력한 뭐 대선 주자가 있거나 이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많아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가 붙겠다. 왜냐하면 이름 있는 분들이잖아요. 최경환, 우병우 같은 분들은 이제 여론조사에도 여론조사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예를 들어서 현역 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 이상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경쟁 구도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친박연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수 의석을 확보한 적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친박계의 독자적 움직임 가능성도 있습니까? 결국은 그게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최경환 의원이나 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친박계를 대표하겠죠. 근데 지금 있는 국민의힘 TK 현역 의원들이 아마 친박계와 결을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친박 연대 같은 모습으로 뭐 친박의 어떤 연합군이라기보다는 반윤, 비윤 연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난날 유영하 변호사가 선거에 나왔을 때 후원회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조금 달리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고초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적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 건 다른 영역일 거거든요. 네. 결국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난날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유영하 변호사의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이 된 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공과 과가 있을 텐데 여기에 너무 박한 평가를 받았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손을 잡고 뭐 야당 강성 지지층을 모아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신당 만들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뭐 당대표도 하셨고 5선 하셨고 장관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본인의 정치적인 굉장히 큰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당 만들 가능성은 없는데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을 만드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알다시피 1심에서 선고 받았고 2심 재판 중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신당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파괴력 없을 것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야권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전 장관 신당 만들지 않을 거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하지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인사가 경선하겠다라고 해서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경선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 전 장관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경선의 기회를 아예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근데 지난날 추 전 장관 때문에 불거졌던 각종 논란들을 기억해 보면 추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와서 민주당도 미래가 아닌 과거의 추미애 전 장관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보탬이 됐지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불리하거나 반대할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추 전 장관 움직임이 현재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떨지인데 뭐 한편에서는 결집력 등 상당히 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중도를 좀 잡아야 되는데 총선 선거에서는 이게 너무 확대됐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좀 의견들이 충돌하거든요. 어떤 진단이세요? 두 가지 여론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네. 평가가 그동안 어찌 보면 잘 얘기를 못했거든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래 지속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네. 당내에서 결국 논쟁을 할 문제거든요. 결국은 말씀처럼 정당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이거를 중도층을 잡으려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잘하겠다로 가야 되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뭘 했다, 누구 잘못했다 이거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논쟁은 빨리 끝내는 게 좋고 추미애 장관도 말씀처럼 아직 지역은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은 출마할 걸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 이분도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은 아닐 거예요. 5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자기 비전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당직자 60여 명이 탈당해서 신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호선 노면재단 이사가 참여하는데요. 이 새로운 정의당이 탄생할지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정의당에게는 좀 미안한 평가지만 네. 전혀 기대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과거에 있었던 기간 동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정의당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면 숱한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미 그 기회 유효 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정의당을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나오는 인사들도 과거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기대하는 시대 정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이번 주 뭐 성사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네요. 두 사람 만남이 당 통합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분란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렇게 딱 어쨌든 뭐 개파라긴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 경쟁했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만나면 그래도 언론에서 집중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과거를 따지진 않습니다. 덕담 네. 주고받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잘해보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통합이 당연히 계기가 될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원래 이게 늦어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 이낙연 총리가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먼저 갔다 오겠다. 그다음에 네. 만나겠다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뭐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간 그 정부가 합동으로 여러 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실을 보고하는 자리라서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일삼다 종국에 이르러서는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동일한 모델에 의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재현될 때 과학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N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는데 전체 지지율 흐름 어떻게 읽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큰 변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뭐 변화가 없는 조사도 있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간 조사들이 더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 이제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층입니다. TK, PK 그리고 50대, 60대 이상 그리고 20대, 30대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전에 배 소장님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대통령 그 국정 운영의 기조는 내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발언도 내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은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1년 안에 이렇게 해외 순방이 많은 대통령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들을 잘 살려갔으면 지금 5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갈 텐데 이번에 이제 계속 보면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또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일가의 땅이 있는 그 문제가 지금 나가기 전에 지금 너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그 순방 리스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데 여기서 정말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문제가 네.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양평 고속도로 논란,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 여론조사 실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6일 이후에 이제 불거진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거세게 공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수능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고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쪽으로는 안 옮겨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 이 양평 관련 이슈가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을 옮겨가는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발표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 지금 크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서로 상반되는데 여론은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5일에서 7일 한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CBS RN서치 조사인데 이게 지금 금요일까지 조사를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논쟁이 격화되었던 금요일 날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3.1%포인트 긍정평가는 하락을 하였고요. 부정평가가 3.9%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지금 양평 문제가 얼마나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자료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여론은 좋지 않다.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뭐 강화 IC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민주당도 강화 IC를 주장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논란들이 이어지면서 책임성이 약간 모호해지는 듯한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의 시각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걸 봐서는 종착지가 바뀐 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지금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서 이 부수적인 이런 그 프레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상황으로 그냥 이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에도 굉장히 약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대통령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어쨌든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논란에 선을 긋고 있는데요. 뭐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 이런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서 지지율이라든가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과가 명확하다면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땅입니다. 이건 이제 수능하고 후쿠시마하고는 다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하남에서 출발을 해서 양평에서 이제 끝이 나는 고속도로 계획이기 때문에 수도권 여론에 영향을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단순히 이제 노선 변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위가 규명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차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이 전면 백지화에 대한 여론은 또 따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택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다 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올해 5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조사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관련된 데이터를 2017년부터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4월 달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제일 핵심 지점은 여기입니다. 2023년 5월 노선 수정안이 변경되는데 이게 이제 수정안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이 결과가 어떤지, 이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가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갤럽 NBS RN서치 조사에서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면은 그 각 회사마다 문항의 설계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시기도 좀 다르죠. 네, 시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평 문제 같이 이게 이제 포함된 시기에 조사가 된 것과 안 된 거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유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의 333 구조는 지금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각 당의 지지층은 상당히 지금 결집되어 있다. 특히 이제 이런 양평 문제가 있게 되면은 보수층이 좀 더 결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 어떤 틀의 구조는 333 그래서 30% 정도의 무당층이 있는 속에서 양당이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뭐 오늘 나온 RN서치에서는 상승했습니다만 지난주 조사에서 오히려 하락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네. 전에 이현영 소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은 지금 선거 구도를 보더라도 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는 것은 정권 평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리한 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고 아마 우리 MBN 시사 스페셜 준비가 됐을 텐데 MBS 여론조사 그래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0% 됩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부정평가도 훨씬 더 높은데 긍정보다도 왜 이걸 흡수하지 못할까? 결국은 중도층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학습 효과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 쌓여있는 리스크, 혁신이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들의 행보 이런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서 중도층이 못 들어오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40대 호남 화이트 칼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혁신을 이제 주문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혁신이 돼야 이 지지층을 더 이제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이 소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조사가 있던데요. 네, 이게 미디어 그렇다면 오염수 방류가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네, 이렇게 미디어 토마토 자료를 보면은 그 정부 여당이 일본 논리 옹호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게 56.1%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야권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가 35.6%예요. 그래서 잘모름 의견은 지금 8.3%로 생각보다 잘모름 의견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한 방향성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영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한 부분, 그다음에 저게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 계속 방출이 될 거라는 부분을 지금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그 향후 전국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기본적인 여론의 가장 큰 틀을 형성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이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IAEA 보고서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던데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지적할 것이 이 그래프를 좀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 39.4가 대통령의 긍정평가, 비신뢰가 56.3.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이후에 어느 시점 정도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 또 민주당에 대한 프레임, 이 진영 간 프레임이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염수에 대한 행보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의 여론이 비슷하고요. 네. 이 여론이 계속 반복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비신뢰가 56.3이면 저 비신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흡수를 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논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는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게 진중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중무다. 진영화돼 있다. 진영 프레임이 돼 있어서 웬만하면 이 구도가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떤 이슈가 와도. 그래서 제가 양평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은 뭐냐면 중도층이 2008년에 또는 최근까지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또 안 움직여요. 중도층이 계속 관망 상태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사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한 현상. 그러니까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혁신을 파격적으로 하면 이게 흡수가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간 확보를 못하니까 흡수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은영 소장님.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국산 수산물 소비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네. 배 소장님 걸 잠깐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도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아까 그 보셨던 자료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6대4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미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적 관점을 하면 이 40%를 뚫고 나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미 구조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사실 그 정당 지지율이 최대로 가는 게 40% 이상을 가져가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에 이렇게 가입하고 지지하는 거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정치를 좋아해도 정당에 가입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 흐름을 나온다는 거는 저는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결집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방류가 된 후에 일본에서 방류가 된 후에 국내 수산물 섭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먹겠다가 34.2, 그다음에 먹지 않겠다가 42.4로 좀 더 많은데 먹겠지만 줄일 것이다. 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2%인데 결국 이거는 안 먹겠다. 이제 실제로 막 방출이 되고 보도가 되면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안 먹을 것과 묶어야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의 63%가 되기 때문에 결국 6대4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조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 또 정부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 이게 뭐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묻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도로 물어보면 구도는 야권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에 설 거냐. 근데 왜 그렇게 그 질문이라든가 이게 다릅니까? 그럼 의도성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제 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비교해 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도를 물어보면 야권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이. 근데 이걸 민주당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이냐 물어버리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지금 6대4 뭐 고착화 얘기를 지금 줄곧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떤 변수가 또 있나요?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선거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변수에서 이게 조금 요동을 치거든요. 판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민족 문제와 그다음에 안전 문제가 결합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6대4라는 구조가 지금 거의 고착화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내년 총선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보느냐 이게 거의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흐름이 중간 평가라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지난달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의 민주당 내 역할론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긍정하는 비율이 한 35.4%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가 56.5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보수층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보고 대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을 꽉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비집고 들어갈 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파고 들어가긴 힘들다.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는 중도층에서 공간을 확보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변화가 있을 때나 좀 지지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노려 봄직해 보입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조만간 뭐 비공개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 이제 비공개 식사 회동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진짜 하는지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이 사진 두 분이 만나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될 메시지는 결국 두 분이 만난다는 거는 민주당 안에 대선을 경쟁했던 두 분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좀 민주당 내에 약간 아까 계속 지적하시는 그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부정평가를 흡수해야 되는 그 흐름을 가져가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메시지보다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한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양비론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내가 앞장서서 이제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냥 예측할 때 나올 수 있는 메시지는 이 호남 물갈이론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좀 우리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근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좀 다음 총선에도 기회를 달라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몇몇 의원분들 그런 분들은 좀 공천에 있어서 좀 안전한 그런 것들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 안 만나느니만 못한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공천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총선의 공천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양평 문제 같은 경우는 선거의 가장 치명적인 게이트 문제, 특히 이제 친인척 게이트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당내에서는 선거의 그 어떤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저는 있습니다. 여론상으로 좀 다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만났는데 공천 거래와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천에 공차도 안 꺼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의례적인 이야기,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다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두 사람의 높죠. 만남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좀 진지한 논의가 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실질적인 협력을 이야기할 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상으로 보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의 일부 균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봉합될 수 있고 특히 호남이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나서 좀 더 실질 호남에 지금 지지가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흡수를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습니까? 상징적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싸우는 것보다는 힘을 합하는 게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만나서 실질적인 논의가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중간지대에 있는 이른바 가장 내년 총선에 중요한 중수청입니다. 중도청, 수도권, 청년청까지도 일부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중수청이죠. 청년청.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하는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보기에 추 전 장관 발언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나추죠. 내가 추다. 추미애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일단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또 심지어는 뭐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해석이 된다면 공천을 받아서 내년에 국회에 입성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 대립각 효과로 대선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포석은 좀 상당히 앞서 있는 해석이긴 한데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요. 최경환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뭐 범보수 신당을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최경환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보수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가짜 보수, 진짜 보수 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직도 그 말씀하신 그 신당 외에도 3-4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정치권 주변에 있어서 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 많이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 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 신당 논의가 왜 이루어지느냐? 요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2016년에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크게 반향을 이루었던 그 국민의당의 그 모델 그런 신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굉장히 그 의석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노리고 지금 이 신당들이 우후죽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딱 두 가지 또 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객 공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인물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좀 지지세가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다 수도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을 그 뭐 마포을에 보낸다, 뭐 광진에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다 이런 연장선에서 나오는 건데 군소정당에서 과연 이런 그 자객공천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거점이 되는 중요한 수도권의 지역에 보낼 지지세가 있는지 이게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경환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또 뭐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신당 얘기
실현이 될까요? 뭐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신당 파괴력이 있느냐. 지금 뭐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전화 면접 조사에는 30% 가까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년 총선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의 성격이요? 대선 연장전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차별할 정도로 진영 간 막판 총력 대결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신당이나 다른 쪽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TK 지역이나 호남 지역의 일부 지역 기반을 단단히 호감도 높게 다지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각자 도생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 총선 성격을 말씀하신 대로 대선 연장전으로 볼 것인지 정권 심판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각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은영 소장님은 TK가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뭐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유영하 변호사, 친박 연대 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대선 연장선이라는 거는 그 프레임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라는 게 거의 60%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은 좀 잡기가 어렵고 지금 TK가 가장 문제인데 이 TK가 왜 중요하냐면 역대 TK 지역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핵심 지지 기반의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갤럽에서 나온 그 TK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국민의힘은 53%고 민주당은 17%인데 총선을 대입시켜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냐,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냐 하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여당을 지지하겠다고 57%로 오르긴 올라요. 하지만 야당 지지하겠다가 17에서 32%까지 거의 배 수준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볼 때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오기보다는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친박 연대라는 당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그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TK 지역에서의 무당파는 28%나 되거든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친박 연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검찰 특수활동비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사용되거나 뭐 고위직 인사들에게 월급처럼 지급됐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뭐 이제 확대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검찰 관련되는 내용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여론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많은데 양평도 있고 후쿠시마도 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론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뭐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뭐 그 여파의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특정한 어떤 수사에 이제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쓴 거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은 좀 균등하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은행의 계좌가 마치 그 검찰총장의 그 주머니 돈인 것처럼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수 처리가 너무 미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부분이 있고 290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며칠 현안 딱 짚는다면 어떤 겁니까? 양평 계속 될 것 같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후쿠시마 이슈도 이제 이 그로시 총장이 이제 다녀가고 난 시점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대통령 외교 관련되는 부분도 관련될 겁니다. 헌법 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법안 심의 중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무원이 임의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이 듣고 보라는 건지 누구를 향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는 어깃장이라고 해도 불거진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판돈 걸듯 장관직을 걸겠다는 언행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엄히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